보스콤 저수지는 지름이 약 45m 정도 되는 갈대로 둘러싸인 작은 연못이었습니다. 이곳은 헤덜리 농장과 부유한 지주 터너시의 개인 공원 사이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죠. 호수 너머 숲 위로는 지주의 저택을 알리는 붉은 뾰족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농장 쪽 호숫가에는 나무가 매우 울창했고 숲의 가장자리와 갈대밭 사이에는 젖은 풀밭이 20걸음 정도의 폭으로 좁게 띠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는 시신이 발견된 정확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땅이 워낙 축축해서 쓰러진 사람이 남긴 흔적이 내 눈에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였죠. 하지만 홈즈의 들뜬 얼굴과 날카로운 눈동자는 짓밟힌 풀밭 위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냄새를 맡는 개처럼 주변을 뛰어다니더니 갑자기 동행한 경감에게 물었습니다. 저수지 안에는 왜 들어갔습니까? 갈퀴로 바닥을 긁어보았죠. 무기나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시간이 없군요. 안쪽으로 굽은 당신의 왼쪽 발자국이 온 사방을 휘저어 놓았단 말입니다. 두더지라도 추적할 수 있을 정도인데 저 갈대밭 사이로 사라지는군요. 아, 이 사람들이 물소떼처럼 몰려와서 사방을 짓뭉개 놓기 전에 내가 왔더라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여기는 수문지기 일행이 지나간 곳이라 시신 주변 6에서 8피트는 흔적이 다 뭉개졌군요. 하지만 여기 같은 발자국이 세 갈래로 나 있습니다. 홈즈는 돋보기를 꺼내고 방수 외투를 바닥에 깐 채 엎드려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우리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듯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젊은 메카시의 발자국이군. 2번은 걸었고 1번은 아주 빨리 달렸어. 그래서 앞발은 깊게 찍히고 뒤꿈치는 거의 보이지 않지. 이건 그의 진술과 일치해. 아버지가 쓰러진 걸 보고 달려간 거야. 그리고 이건 서성거렸던 아버지의 발자국이고. 그럼 이건 뭐지? 아들이 서서 이야기를 들을 때 세워둔 총의 개머리판 자국이군. 그리고 이건? 여기 뭐가 있나 보게. 발가락 끝으로 걸었어. 게다가 사각형 앞코라니 아주 특이한 구두야.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군. 그래, 이건 외투, 사라진 회색 옷까지 때문이었어. 자, 그럼 이 발자국은 어디서 왔을까? 홈즈는 발자국을 놓쳤다 찾았다 하며 이리저리 뛰더니 근처에서 가장 큰 나무인 거대한 너도밤나무 그늘 아래 숲 가장자리까지 도달했습니다. 나무 뒤편에서 그는 다시 한번 엎드려 만족스러운 작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꽤 오랫동안 낙엽과 마른 나뭇가지를 뒤집어보고 먼지 같은 것을 봉투에 담고 돋보기로 지면뿐만 아니라 손이 닿는 나무 껍질까지 조사했습니다. 이끼 사이에 놓인 들쭉날쭉한 돌 하나도 세심하게 살핀 뒤 챙겨두었죠. 그러고는 숲속 오솔길을 따라 큰 길까지 나갔으나 거기서 모든 흔적은 끊겼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었네. 홈즈는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회색 건물이 수문지기 집인 모양이군. 모란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짧은 쪽지 하나를 써야겠어. 그러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돌아가면 되겠군. 자네들은 먼저 마차로 가 있게. 곧 따라가겠네. 우리가 마차에 올라 로스마을로 돌아온 지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홈즈는 여전히 숲에서 주운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게, 레스트레이드. 당신이 흥미로워할 물건이야. 살인 도구거든. 아무 자국도 없는데요. 자국은 없지. 그럼 어떻게 살인 도구라는 걸 압니까? 돌 밑에 풀이 자라고 있었네. 거기 놓인 지 불과 며칠밖에 안 됐다는 뜻이지. 그 돌이 원래 박혀 있었을 법한 자리는 주변에 없었어. 피해자의 상처 부위와도 일치하고 다른 무기의 흔적은 전혀 없네. 그럼 살인범은요? 키가 크고 왼손잡이에 오른쪽 다리를 절며 밑창이 두꺼운 사냥용 구두를 신고 회색 외투를 입었으며 인도산 시가를 시가홀더에 끼워 피우고 주머니에는 무딘 펜나이프를 넣고 다니는 신사라네. 몇 가지 더 특징이 있지만 이 정도면 수사에 충분하겠지. 레스트레이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유감이지만 난 여전히 회의적이군요. 이론은 그럴싸하지만 우린 아주 완고한 영국 배심원들을 상대해야 하거든요. 두고 보면 알겠지. 홈즈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네. 오늘 오후엔 좀 바쁠 것 같고 저녁 기차로 런던에 돌아갈 생각이야. 사건을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간다니요. 아니, 끝났네. 하지만 미스터리는요? 풀렸어. 대체 범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방금 내가 묘사한 그 사람이라니까. 하지만 그게 누구냐고요? 이 근처에 사람이 그리 많이 사는 것도 아닌데 찾아내기가 어렵지는 않을 걸세. 레스트레이드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난 실무적인 사람입니다. 다리를 저는 왼손잡이 신사를 찾아온 동네를 헤매고 다닐 수는 없어요. 스코틀랜드 야드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단 말입니다. 좋을 대로 하게. 기회는 주었으니. 자, 당신 숙소에 도착했군. 잘 있게나. 떠나기 전에 편지 한 통 남기지. 레스트레이드를 내려준 뒤 우리는 호텔로 돌아와 점심 식사를 마주했습니다. 홈즈는 난처한 상황에 처한 사람처럼 괴로운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복의 왓슨, 식탁이 치워지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좀 앉아서 내 설교를 좀 들어주게나.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데 자네의 조언이 필요해. 시가 한 대 피우면서 내 설명을 들어보게. 그러게나. 자, 젊은 메카시의 진술 중에서 우리 두 사람의 눈길을 단번에 끈 두 가지 지점이 있네. 자네는 그것을 불리한 증거로 봤지만 나는 유리한 증거로 봤지.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을 보기 전에 쿠이 라고 외쳤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죽어가며 지, 레트 라고 중얼거렸다는 점이야. 자, 이 두 가지 지점에서 수사를 시작해야 하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출발해보자고. 그렇다면 쿠이 라는 외침은 어떻게 된 건가? 그건 분명 아들을 부른 게 아니었네. 아버지가 알기로 아들은 브리스틀에 있었으니까. 아들이 그 소리를 들을 거리 내에 있었던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 쿠이는 그가 만나기로 했던 약속 상대의 주의를 끌기 위한 외침이었지. 그런데 쿠이는 명백히 호주 원주민이나 호주 거주자들 사이에서 쓰이는 신호라네. 즉, 메카시가 저수지에서 만나기로 했던 사람은 호주에 머물렀던 적이 있는 인물이라는 강력한 추정이 가능해지지. 그럼 지, 레트는 대체 무엇이었나? 셜록 홈즈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호주의 빅토리아주 지도라네. 어제 저녁 브리스틀에 전보를 쳐서 구했지. 그는 지도의 한 부분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뭐라고 읽히나? 렛이라고 읽히는군. 내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가 손을 떼며 물었습니다. 발라렛. 바로 그거야. 그 노인이 내뱉은 말은 바로 그 지명이었는데 아들은 마지막 두 음절만 알아들은 걸세. 노인은 자신을 죽인 범인의 정체를 말하려 했던 거야. 발라렛에서 온 아무개라고 말이지. 정말 놀랍군. 내가 감탄하며 외쳤습니다. 당연한 기결이라네. 이제 수사 범위가 상당히 좁혀졌지. 아들의 진술이 맞다면 회색 옷을 가졌다는 세 번째 단서도 확실해졌고, 이제 우리는 막연한 추측에서 벗어나 회색 외투를 입은 발라렛 출신의 호주인이라는 구체적인 범인상을 갖게 된 거라네. 확실히 그렇군. 게다가 이 지역 지리에 밝은 사람이어야 해. 저수지는 농장이나 지주의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니 낯선 뜨내기가 배회할 만한 곳이 아니거든. 맞는 말이네. 그 다음이 오늘 우리의 현장 조사였지. 나는 땅바닥을 조사해서 그 멍청한 레스트레이드에게 말해준 범인의 신체적 특징들이라는 사소한 세부 사항들을 얻어냈어.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냈단 말인가? 자네도 내 방식을 알지 않나? 사소한 것들에 대한 관찰에 근거한 것이라네. 범인의 키는 보폭의 길이를 통해 대략 짐작할 수 있었고, 구두 역시 발자국 흔적으로 알 수 있었지. 그렇지, 아주 특이한 구두라고 했었지. 하지만 다리를 전다는 건?
오른발의 흔적이 왼발보다 항상 흐릿했네. 무게를 덜 실었다는 뜻이지. 왜일까? 다리를 절기 때문이라네. 왼손잡이라는 사실은 자네도 검시 보고서에 기록된 부상의 특성을 보고 놀랐지 않나? 타격은 바로 뒤에서 가해졌는데 상처는 왼쪽이었어. 범인이 왼손잡이가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각도가 나오겠나? 그는 부자가 다투는 동안 나무 뒤에 서 있었어. 심지어 거기서 담배도 피웠더군. 내가 담배재에 관한 특별한 지식을 동원해 조사해보니 인도산 시가의 재였어. 알다시피 난 140여 종의 파이프, 시가, 담배재의 차이점에 대해 논문을 쓴 적이 있네. 재를 발견한 뒤 이끼 사이를 뒤져 범인이 던진 꽁초를 찾아냈지. 로테르담에서 말아 만든 인도산 시가더군. 시가홀더는 꽁초 끝부분이 입에 닿은 흔적이 없었네. 그러니 홀더를 사용한 거지. 시가 끝은 이빨로 문 게 아니라 잘려 있었는데 단면이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딘 펜나이프를 썼다고 추론했네. 홈즈, 내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 범인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물을 쳤군. 자네는 교수대 밧줄을 끄는 것이 나다름없이 무고한 생명을 구했어. 이 모든 정황이 가리키는 범인은 바로 존 터너 씨입니다. 호텔 종업원이 문을 열며 방문객을 안내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사내는 기이하고도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느릿하게 다리를 저으며 굽은 어깨로 걷는 모습은 노쇠해 보였지만 깊게 파인 단단하고 거친 이목구비와 거대한 체구는 그가 비범한 육체적 힘과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헝클어진 수염과 희끗한 머리카락, 아래로 처진 짙은 눈썹이 이염과 권위를 더해주었으나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창백했고 입술과 콧방울 주변은 푸른 기가 돌았습니다. 의사인 내 눈에는 그가 치명적인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으시지요. 홈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제 쪽지를 받으셨나요? 네, 수문지기가 가져왔더군요. 추문을 피하기 위해 이곳에서 보고 싶다고 하셨지요. 제가 저택으로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 같아서요. 그런데 왜 저를 보고자 하셨습니까? 그는 지친 눈으로 절망을 담아 홈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네, 홈즈는 말 대신 그의 눈빛에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메카시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인은 얼굴을 두 손에 묻었습니다.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해를 입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겁니다. 순회 재판에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제가 직접 나서서 밝히겠다고 맹세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다행이군요. 홈즈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만 아니었다면 벌써 말했을 겁니다. 제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아이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질 거예요.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관리가 아닙니다. 선생의 따님이 저를 이곳으로 불렀고 저는 그녀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메카시의 혐의는 반드시 벗겨야 합니다. 저는 죽어가는 몸입니다. 늙은 터너가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당뇨를 앓아왔지요. 의사 말로는 한 달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감옥보다는 제 집 지붕 아래서 죽고 싶습니다. 홈즈는 일어서서 펜을 들고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진실만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사실관계를 받아 적겠습니다. 당신이 서명을 하고 여기 있는 왓슨이 증인이 되어줄 겁니다. 그러면 젊은 메카시를 구하기 위해 정 필요한 순간에 당신의 자백서를 제출할 수 있겠지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좋겠군요. 내가 순회 재판 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니 나에겐 별 상관없는 일이지만 앨리스가 충격을 받는 일만은 피하고 싶습니다. 이제 모든 걸 분명히 밝히지요. 오랫동안 묵혀온 일이지만 이야기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죽은 메카시라는 놈을 당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놈은 악마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런 자의 수중에 떨어지는 일은 없기를 하느님께 빌어야 할 정도였죠. 그놈의 손기가 지난 20년 동안 나를 움켜쥐고 내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놈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부터 말씀드리지요. 60년대 초반 호주 금광지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전 혈기왕성하고 무모한 젊은이였고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나쁜 동료들과 어울리며 술에 빠졌고 내 광고에서는 금 한 톨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난숲으로 숨어들었고 소위 말하는 노상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6명은 야생마처럼 자유롭게 살며 농장을 털거나 금광으로 가는 마차를 세우곤 했죠. 그때 내 가명은 발라렛의 블랙잭이었고 우리 일당은 식민지에서 여전히 발라렛갱으로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어느 날 발라렛에서 멜버른으로 내려가는 금 수송대를 매복 습격했습니다. 기마 경찰 6명과 우리 6명이 붙었으니 막상막하였지만 첫 일제 사격으로 그들 넷을 말해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금괴를 손에 넣기 전에 우리 동료 셋도 죽었죠. 난 마차 운전사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메카시라는 놈이었죠. 그때 그를 쏴버렸어야 했는데 내 얼굴의 모든 특징을 기억하려는 듯 나를 쏘아보던 그 사악하고 작은 눈동자를 보면서도 난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우리는 금을 가지고 달아나 부자가 되었고 의심받지 않은 채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난 옛 동료들과 헤어져 조용하고 품위 있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매물로 나온 이 저택을 샀고 돈을 벌었던 방식을 속죄하기 위해 좋은 일을 하며 살았죠. 결혼도 했고 아내는 일찍 죽었지만 사랑스러운 앨리스를 남겨주었습니다. 앨리스가 아기였을 때부터 그 작은 손은 나를 그 무엇보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전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려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메카시가 나타나 나를 움켜쥔 겁니다. 투자 문제로 런던에 갔다가 리전트 거리에서 그놈을 만났습니다. 외투도 신발도 변변치 않은 꼴이었죠. 그놈이 내 팔을 툭 치며 말하더군요. 이게 누구야, 잭, 우린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네. 나랑 내 아들, 이렇게 둘인데 자네가 우릴 먹여 살려야겠어. 안 그러면 영국은 법이 아주 엄격한 나라잖아. 경찰도 어디에나 있고 말이야. 그들은 이곳 서부지방으로 내려왔고 도저히 떼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내 가장 좋은 땅에서 임대료 한 푼 안 내고 살았죠. 내게 휴식도 평화도 망각도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그놈의 교활하게 웃는 얼굴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앨리스가 자라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내가 경찰보다 앨리스가 내 과거를 알게 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는 걸 그놈이 눈치챘거든요. 땅, 돈, 집, 그놈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따지지 않고 주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내가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더군요. 바로 앨리스였습니다. 그놈의 아들과 내 딸이 장성했고 내 건강이 나쁘다는 게 알려지자 그놈은 자기 아들이 내 재산 전부를 차지하는 게 멋진 수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전만큼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 저주받은 핏줄과 내 핏줄을 섞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놈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내가 굽히지 않자 메카시는 협박을 했고 난 마음대로 해보라고 맞섰습니다. 우리는 두 집 사이에 있는 저수지에서 만나 단판을 짓기로 했지요. 거기에 갔을 때 그놈은 아들과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혼자가 될 때까지 나무 뒤에서 시가를 피우며 기다렸죠. 그런데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자니 내 안에 어둡고 비통한 감정들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놈은 마치 내 딸을 길거리에 천한 계집 취급하며 그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아들에게 결혼을 종용하고 있었어요. 나 자신과 내가 가장 아끼는 모든 것이 저런 자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사실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이 유대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 난 어차피 죽어가는 몸이었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정신은 맑고 팔다리 힘도 괜찮았지만 내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내 명예와 내 딸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 더러운 혐한 입을 다물게 한다면 말이죠. 제가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홈즈 선생님, 다시 그 순간이 와도 전 그렇게 할 겁니다. 지은 죄가 깊지만 전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내 딸까지 내가 갇혀있던 그 더러운 그물에 걸려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난 그를 사악하고 독이 든 짐승처럼 아무런 가책 없이 내리쳤습니다. 그의 비명을 듣고 아들이 달려왔지만 난 이미 숲으로 숨은 뒤였습니다. 다만 도망치다 떨어뜨린 외투를 가지러 다시 돌아가야 했지요. 이것이 그날 일어난 일의 진실입니다. 당신을 심판하는 건 내 몫이 아닙니다. 노인이 자백서에 서명을 마치자 홈즈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유혹에 노출되는 일이 없기만을 빌 뿐이지요. 그러길 빕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아무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곧 순회 재판보다 더 높은 곳의 법정에서 답변해야 할 테니까요. 이 자백서는 보관하고 있다가 메카시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게 하겠지요. 당신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비밀은 지켜질 겁니다. 그럼 안녕히 계시오. 노인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당신들이 내 죽음에 베풀어준 평화를 떠올리며 더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이오. 거대한 체구를 비틀거리며 떨던 노인은 천천히 방을 나갔습니다. 긴 침묵 끝에 홈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왜 운명은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요? 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백스터의 말을 떠올리며 말하곤 하네. 하느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셜록 홈즈도 저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이네. 제임스 메카시는 홈즈가 작성하여 변호인 측에 제출한 수많은 반론 덕분에 순회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늙은 터너는 우리와 만난 지 7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메카시의 아들과 터너의 딸은 그들의 과거를 짓누르던 검은 구름을 모른 채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스콤 계곡의 수수께끼 끝. 들어주셔서 무지무지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